다른 번역 고전 명작 토마스 하디 단편집 중 상상에 사로잡힌 여인 두 번째. 존 아이비라는 필명을 사용한 엘라는 그 일 이후로 로버트 트레의 시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로버트 트레에는 남자답게 성별 문제에 예민하지 않아서 여성으로 행세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엘라가 남자 필명을 사용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시인이 평범한 총기 제조업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도 시인의 영감을 믿지 않을 터였기 때문이다. 트레의 시는 일반적인 젊은 시인의 시와 매우 달랐다. 정교하기보다는 열정적이었고 세련되기보다는 화려했으며 상징적이거나 퇴폐적이지 않았다. 그는 인간사의 가장 좋은 면만 보지 않고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비관론자였다. 트레이는 형식과 리듬의 우수성을 무시한 채 내용에만 집중했다. 감정이 기교보다 앞서 나가면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방식으로 운이 잘 맞지 않는 소네트를 썼다. 솔직한 편집자들은 그 점을 항상 비판했다. 엘라는 라이벌 시인의 작품을 자주 훑어보았다. 나약한 자신의 시보다 훨씬 강인한 그의 작품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슬프고 절망적이 되었다. 엘라는 그의 시를 흉내내 보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몹시 낙담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갔다. 엘라는 출판사의 책 목록을 보고 트레이가 그때그때 쓴 시를 한 권에 모아 정식으로 시집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집은 호평을 받기도 해서 출판 비용을 감당할 만큼 판매됐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엘라는 존 아이비의 작품을 모아 시집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빛을 본 작품 수가 별로 없어서 많은 원고를 추가해서 시집을 내야 했다. 시집을 출판하는데 큰 돈이 들었다.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평이 많았지만 시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시집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시집은 간신히 2주를 버티다 사라졌다. 다른 방향으로 작품 구상을 해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엘라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집안일이 바빠서 시집의 실패가 그다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다. 남편이 출판 비용과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고 그렇게 모두 마무리됐다. 엘라의 시는 그 시대 대표작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저 그런 시를 하나 더 쓰는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예전의 영감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인연으로 엘라가 로버트 트레의 방에 있는 것이다. 엘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동료로서 흥미를 느끼며 방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책들 가운데 트레의 시집도 있었다.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들려주듯 큰 소리로 시를 읽었다. 그녀는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자질구레한 일을 부탁하면서 청년에 관해 물어보았다. 한번 만나보면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런데 수줍음이 많아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전에 머물던 청년에 대한 엘라의 궁금증을 기꺼이 풀어주려 했다. 여기 오래 살았느냐고요? 네, 거의 2년 살았어요. 여기 없을 때도 방을 그대로 두죠. 이곳의 상쾌한 공기가 건강에 좋다며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어 해요. 대개 글을 쓰거나 읽으며 지내죠.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착하고 친절한 청년이라 알고 지내면 잘 지내게 되죠. 마음씨 고운 사람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마음씨 고운 청년이군요. 게다가 착하고. 네,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어준답니다. 간혹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하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서 파리나 노르웨이나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고 해요. 확실히 더 좋아져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군요. 확실히 예민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면도 있어요. 늦은 밤에 시를 완성하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읽어보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날림으로 지은 집이라 마루가 얇아서 이제 그만두었으면 할 때까지 잠을 잘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전도 유명한 시인에 대한 대화가 계속 오갔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엘라의 주의를 끌었다.
침대 머리맡 커튼 뒤 벽지에 연필로 갈겨 쓴 낙서가 있었다. 보여주세요. 엘라는 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 알고 있다는 듯이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처음 시가 떠오를 때 적은 거예요. 대부분 지우려 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어요. 아마 밤에 떠오른 시상을 아침에 깨어나 잊지 않으려고 벽에 적어놓았겠죠. 여기 적힌 시가 나중에 잡지에 실린 것도 본 적 있어요. 처음 보는 것도 있네요. 그럼 며칠 전에 쓴 게 분명해요. 그렇군요. 엘라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얼굴이 붉어져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주기를 바랐다. 문학적 관심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적 관심이 생겨서 벽에 적혀있는 낙서를 혼자 읽고 싶어졌다. 엘라는 혼자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읽어 내려갔다. 섬 바깥쪽 바다는 파도가 세게 일렁여서 남편은 뱃멀미를 하는 아내를 두고 혼자 나가기를 좋아했다. 그는 싸구려 여행자가 이용하는 증기선을 마다하지 않고 혼자 다녔다. 밤에 춤을 추던 커플이 휘청거리다 갑자기 상대방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장소였다. 엘라에게는 무심한 듯 이야기했지만 아내를 데려가기에는 남녀가 너무 어울리는 곳이었다. 성공한 제조업자가 숙소를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며 바닷바람을 맞는 동안 엘라는 매일 몇 시간씩 수영하고 해변을 산책하면서 겉보기에는 단조로운 생활을 했다. 하지만 시를 쓰고 싶은 충동이 다시 강하게 솟아올랐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격정에 사로잡혔다. 엘라는 트레의 최근 시집을 외울 때까지 읽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그의 작품에 필적할 만한 시를 써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주위에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지배자가 그녀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고 지적이고 관념적인 면보다 인간적인 면에 더 끌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매 순간 트레의 이야기를 듣는 일상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긴 했다. 하지만 그는 엘라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뒤흔든 것은 적당한 대상을 기다리다 처음으로 만난 감정을 특별하게 여기는 본능이었지만 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교양 있는 남녀가 만난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기 마련이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고 변덕스러운 감정만 남았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엘라는 불같은 열정을 지닌 여성이었고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다. 그 열정은 우연히 만난 상대를 향해 지나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벽장 속에서 신나게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들이 옷을 한 벌 꺼냈다. 주인 아주머니는 트레의 옷이라고 하면서 다시 벽장 속에 걸었다. 환상에 사로잡힌 엘라는 오후 늦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벽장문을 열고 레인코트를 꺼내 걸치고 코트에 달린 모자도 써보았다. 예언자 엘리야의 망토 같네. 이 망토가 대단한 천재 못지않은 시를 쓸 수 있도록 내게 영감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눈가가 촉촉해진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이 코트 안에서 그의 심장이 요동쳤고 자신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의 두뇌가 활동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자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코트를 벗기 전에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엘라는 얼굴을 붉히며 코트를 벗었다. 옷장에서 찾아서 그냥 걸쳐봤어요. 달리 뭐 할 게 있겠어요? 당신은 항상 없는데. 항상 없었다고? 그랬던가? 그날 저녁 엘라는 주인 아주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 아주머니 역시 시인에게 애정어린 관심이 있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었다. 시인에게 관심이 많군요. 내일 책을 찾으러 오겠다는 트레의 전가를 받았어요. 집에 오면 방에서 책을 찾아도 괜찮겠죠? 그럼요. 트레를 만날 수 있겠네요. 엘라는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품고 그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당신 말을 생각해봤는데 엘라, 내가 계속 바빠서 당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 같군.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니 같이 요트를 타러 가지.
남편의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지만 엘라는 반갑지 않았다. 그렇지만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확실히 사랑하게 된 시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갈 수 없어. 가지 않을 거야. 엘라는 남편에게 마음이 바뀌어서 배를 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갔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으로 놀러 나가서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저 멀리 바다에서 끊임없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블라인드가 흔들리고 있었다. 주민과 산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휴가철이면 등장하는 외국인 밴드 공연을 보러 가서 집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엘라는 초조해졌다. 책은 그녀가 앉아있는 방에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벨을 눌렀다.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한참 전에 갔어요. 제가 나가 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다. 실망하셨겠네요. 트레에는 오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노크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집을 잘못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점심 전에 트레의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깜빡했네요. 책이 필요 없게 되어 집에 가지 않을 테니 차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엘라는 비참했다. 여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글썽여서 한동안 잡지에 실린 애절한 트레의 시를 다시 읽지 못했다. 양말이 젖은 채 돌아온 아이들이 품에 안겨 낮에 놀았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